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입안 127 읽기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동안 학교가 교육의 기능이 가장 본연의 어떤 기능이었나? 이런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학교를 멈추니까 무엇이 작동을 안 했나 이런 걸 보면 그동안 학교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늘 코로나 같은 것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에 학교 혹은 교육 혹은 배움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학교의 뉴 노멀, 교육의 뉴 노멀 이런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몇 개의 이제 그 신문 자료나 인터넷 자료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세프의 설문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유니세프가 이제 그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뭐가 제일 힘든가라고 했더니 41%가 친구랑 만날 수 없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하다 이런 거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게 어려움이다라고 대답한 건 20%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이건 이제 경향신문의 이제 기사인데 며칠 전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는 뭐냐면 초등 돌봄 교실 아시죠? 네, 초등학교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한테는 방과 후 교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과 후 교실이 이제 그 지금은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토론도 벌어지고 또 막 강의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돌봄 교실은 끝까지 학교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은 교육인데 돌봄까지 교사들한테 부과하는 거는 좀 무리다. 교사 역할에서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이 학부모한테 학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했을 때 교육 플러스 돌봄 플러스 복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해당한 거예요. 교육만을 택한 비율은 11.8%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순수하게 교육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코로나 시대에 학교가 멈춤으로써 오히려 확연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학교가 멈추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조사한 그 어떤 그 설문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68.8%가 학습 목적으로 또 46.7%가 학습 외의 목적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 끊임없이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소셜 딜레머라고 하는 다큐에서는 SNS 같은 게 정말 중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보면 밥 먹을 때만이라도 대화를 하자 해서 전부 다 핸드폰을 걷어갖고는 이렇게 상자 안에 넣는데 계속 까똑까똑 뭐 이런 게 올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지로 부시고 자기 핸드폰을 갖고 와서 당장 확인을 해야 하는. 이렇게 뭔가 상당히 그 병리적인 중독 현상 같은 걸 낳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같은 그런 그 이제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의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제가 두 번째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랑 더불어 우리가 살면서
학교의 뉴노말 혹은 교육의 뉴노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이거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의 기사인데 그 전문가예요.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단체의 이제 소위 전문가가 한 이야기인데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19를 통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방과후 교실에 참석하고 운동장에서 복도에서 만나고 이런 게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대면 수업의 확대를 통해서 지금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험과 교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도 활용을 잘하면 블록체인 기술과 AR, VR 기술, 그리고 LOT라고 읽어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읽어요. 이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낙관이면 대단한 낙관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현재 단순한 학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R, VR 기술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위 이제 교육과 복지의 전문가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얼마 전인 9월 달에 교육부 차관에 의해서 발표한 이후에 이런 어떤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인데 이걸 쭉 읽어보면 한국형 원격 교육 체제의 수립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어서 원격 수업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마련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원격 교육은 좀 들어봤는데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뭘까?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참 제가 그냥 인공지능 교육 정책 이렇게 8글자를 넣었더니 바로 첫 번째 뜨는 게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교육 혁신의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통적인 e-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원격 교육 그리고 주로 학교 교육보다는 성인 교육에서 주로 애장하던 그 교육의 방법이었는데 이게 2016년에 556억 달러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556억 달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어디다 적어놓은 것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무슨 61조예요. 그러니까 이 러닝 시장이 2016년에 61조였는데 이거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우는 게 인공지능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 화면이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시장은 연평균 45%씩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매출의 60%가 북아메리카에서 발생 중인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도 5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교육의 뉴 노말이 이런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 산업체가 이 교육을 뭐라 그럴까요? 이 학교와 교육이 여기에 그 시장으로 이게 제공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체크하고 맞춤 교육을 하고 막 그래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해서 딱 걔한테 딱 맞는 뭐를 딱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갖고는 제공한다는 그런 발상인 거죠. 이게 참 할 말이 좀 숨이 막히시죠. 좀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이반 일리치가 1971년에 이미 학교가 무엇이지? 학교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답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 그래서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적 물음에 가로를 치면 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해서 푸에르토리코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푸에르토리코의 정부의 교육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것도 아주 우연히 그 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대신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자기는 이제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 대담 같은 거를 보면 자기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학교 교육에 의존하지 않았고 자기의 배움의 대부분은 학교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학률이 높아지는 것, 학교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의 그 정부의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푸에르토리코의 교육 전체를 보기 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박한 믿음을 이반 일리치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푸에르토리코가 일단 그 초등 의무 교육이죠. 지금 우리는 6년인데 그때 거기 1950년대 말에 푸에르토리코가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5년으로 만들고 이거를 제도화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한 거죠. 이게 그 예산이죠. 교육 예산에. 우리도 예전에 막 20, 30년 전에는 뭐 국방 예산 삭감하고 교육 예산 늘려라 막 이제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10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끝까지 마친 아이들은 푸에르토리코 고학령 아동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제도가 뭐지? 이 제도가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일까? 아니면 사람들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제도가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확산시킬까? 아니면 불평등을 심화시킬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5년 동안 얘네들이 학교만 다니게 하려면 의무 교육은 일종의 무상 교육일 텐데 교육비를 안 받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들이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들잖아요. 부모와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통학비를 비롯하여 그 아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그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손실 이런 걸 모두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국가가 다 해주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5년을 무사히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학령기의 아동을 의무 교육 기간 동안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끝까지 다 이수하게 만드는 건 푸에르토리코 같은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이반 일리치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회적 표준으로 제시가 되니까 이걸 마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뭔가 사회적 표준에서 노말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마친 애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도가 사회적 표준으로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기 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무력감과 박탈감 이런 게 계속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게 평등을 확산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오히려 그리고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학교는 요런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많이 다니지만 중학교 진학률은 적고 고등학교는 적고 대학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도 무상으로 그래야 사실은 이 학교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 기회를 누구에게나 보장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평등을 확산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어느 곳도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지지 않은 교육제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배움이 짧아. 나는 가방끈이 짧아. 이런 어떤 자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력감이라거나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다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이제 뒤에 나왔네요. 그래서 의무교육제도,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그 의무교육제도는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박탈감과 무력감을 증대시킨다. 이제 요거를 확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이 네 번째 줄에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일종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고안해서 어떤 플래닝 한 거란 말이에요. 기획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반 일리치가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아이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밤은 아니겠죠. 하루에 뭐 한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전일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일제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사인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이걸 하는 그 전일제 수업을 특정한 연령의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하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서 교사의 지도하에 전일제 수업을 하는 곳이 학교구나.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목적이나 가치가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학교를 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의 실제적인 효과가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으로 하여금 박탈감과 무력감을 증대시킨다라고 본 거죠. 그거는 특히 푸에르토리코 같은 데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그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기획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부의 풀 네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교육부인데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그때 처음으로 인적자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인적자원이 뭐지?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인간도 자원으로 개발을 하면 무슨 석탄을 개발해서 석탄을 에너지로 쓰면 뭔가 막 이렇게 공장이 돌아갈 수 있듯이 인간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반 일리치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학적 오만이라고 나중에 말을 했어요. 어떤 그 플래닝을 통해서 인간을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서 인간 자체를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만드는 노동력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제 이반 일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교육학적 오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학교 없는 사회의 이제 세 번째 테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가 의무 교육 제도가 됨으로써 학교는 배움을 독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제도는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를 독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터에서 일에 대해서 배운다라거나 놀면서 노는 방법을 익힌다라거나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도시 생활을 일을 배우는, 그러니까 삶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죠. 삶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배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가정 같은 게 교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남자아이인데 중학교 때
그것도 남녀 평등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이제 가정도 남녀가 다 배웠거든요. 그러면 여자 속옷의 명칭이라거나 혹은 한복을 입을 때 남자는 저고리를 뭐 왼쪽이 앞으로 오느냐 오른쪽이 앞으로 오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외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고장이 나면 어떻게 이거 자전거를 고치지? 이러면서 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전거의 구조를 전부 다 또 기술에서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은 삶의 맥락에서 떨어져서 뭐라 그럴까요? 패키지화된 어떤 모듈화된 그런 정보 체계로 변환된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심지어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안학교는 지식교육만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농사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만 하지 말고 놀기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 프로그램인 거죠. 수업으로밖에 사실은 제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부 밑에 들어가서 배우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부가 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 하산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부를 찾아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들은 강호의 숨은 고수를 찾아서 스승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반 일리치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네 번째 테마는 이런 거예요. 가치의 제도화인데, 그래서 이 가치가 제도화된 사회를 학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쿨드 소사이어티인데, 원래 이 학교 없는 사회의 원 제목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쿨링 소사이어티잖아요. 그러니까 스쿨드, 학교화된 사회를 벗어나는 게 디스쿨링 소사이어티예요. 그러니까 학교화되어지지 않는 사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화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게 그때 배움은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배움은 둥근 원과 같아서 어디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르코스 안토니아 할아버지라고 하는 책에서 원래의 이 워딩은 투쟁은 둥근 원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의 투쟁인 거예요. 투쟁은 둥근 원과 같아서 어디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를 제가 이제 패러디? 이렇게 바꿔 쓴 건데 사실 제가 문탁 네트워크에서 배움이 짧은 수없이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거든요. 지금 여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친구도 여러분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런 친구인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패키지는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산수는 여기까지 배워야 되고 뭐 지리는 여기까지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한국지리를 먼저 배운 다음에 세계지리를 배운다라거나 그 다음에 인문지리를 배운다라거나 이게 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배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심지어 그 배움이 짧다 보니까 제가 르네상스는 언제지? 그러면 19세기인가? 뭐 이제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푸코를 읽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읽는 건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세계사 특히 유럽사에 대해서 너무 뭘 모르는구나. 그럼 그때 그 순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청년들은 그 푸코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거나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앞에 이제 유럽의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커다란 지구본을 가져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 돌려가면서 또 세계지리 책을 갖다가 같이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배움을 독점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수업을 이수하는 걸로 착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런 일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일 수 있고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가능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이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어떤 뭐 욕망이 있잖아요. 예, 나는 사랑을 하고 싶어 라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강해지려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와 계속 사랑을 하고 싶으면 결혼이란 제도에 안착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전문가가 고안한 플래닝한 어떤 제도의 서비스를 내가 이수하는 걸로. 근데 이 이수는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이 전문가가 고안한 일종의 상품을 내가 구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건 복지국가고 신자유주의는 그 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된 상품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이런 걸로 변모가 되었다 뿐이지 실제 구조는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로 여기게 되고 이반 일리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도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손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된 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 결여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는 뭐 병원이 병을 만든다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뭐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로 느끼는 게 교정인데 이게 요즘은 막 60대도 교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은 교정은 특별한 사람들이 마치 성형수술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막 뭐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이가 뭐가 부러졌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아주 소수가 행하는 그것도 미용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60대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교정을 해서 아니 뭐 교정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교정을 안 하면 나중에 부정교합이 생겨서 나이를 먹으면 점점 뭐가 끼는 것도 많아지고 충치도 많이 생겨갖고는 이게 이제 그 치약 담론이에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정을 하는 게 의학적 치료가 되어지는 거고 보편적 치료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교정비 굉장히 비싸죠. 예. 이거를 못 받으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국가로 하여금 의료보험으로 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 서비스를 또 당연히 이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그런 사회를 학교화된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없는 사회 혹은 탈학교 사회 이제 정말 이제 그 디스쿨링 소사이어티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디스쿨링 소사이어티를 자꾸 이제 대부분 학교 없는 사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3번인가 4번 다시 번역이 됐는데 탈학교 사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뭐 학교 없는 사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번역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스스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그래서 실제 이 사회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가 이제 만들어 놓는 어떤 트랙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하려면 요 트랙, 뭔가 공부를 하려면 요 트랙, 뭐
이렇게 가는 사회가 학교화된 사회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학교 없는 사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모두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무화된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 이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믿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탈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역설적으로 자기 구원의 능력, 공생적 협력의 능력 같은 게 오히려 적어진단 말이에요. 삶의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도 우리가 배움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 툴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난주에 이반 일리치가 도구에 주목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좌파는 그 도구를 누가 소유하느냐, 공장을 누가 소유하느냐, 뭐 병원을 누가 소유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이게 사적 소유가 아니라 뭔가 피플이 소유하면 좋은 것이다. 그게 정치적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반 일리치는 그게 아니다. 도구 자체의 성격이 도구가 보편적이고 획일적이고 규모가 크고 이게 속도가 빠르면 그것 자체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조작하면서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툴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학교는 진짜 보편적이잖아요. 이게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서울에서 지방까지 심지어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뭐라 그럴까 패턴? 학교 교육이 실시되는 방법, 그게 구현되어지는 공간적인 특성, 그것의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 패키지, 이런 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학교는 근대의 신화를,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인간은 더 진보하고, 그러니까 진보한다는 인적 자원으로, 뭔가 점점 더 개발되고, 고부가가치의 인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재생산하는 곳이다. 그런 신화를 재생산하는 곳이 학교고, 학교는 그런 신화를 재생산하기 위한 의례로 조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의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우제 같은 게 의례라는 거예요. 이게 비가 안 와. 그럼 우리는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는데도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우제를 더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안 늘어. 뭔가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를 더 다녀. 학교가 아니라 학원도 다녀야 돼. 학원도 다니는 걸로 부족하면 또 그 학원에 새끼 학원까지 다녀야 돼. 네. 그래서 더 많이 배우면 뭔가 더 진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런 의례가 바로 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가 기우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리 프롬 같이 둘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에이리 프롬도 학교는 기우제 같은 곳이다라고 이반 일리치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좌파고 우파고 진보고 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비판해서 그러니까 이 이반 일리치 학교 없는 사회를 비판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책이 3권이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 없는 사회는 어쨌거나 역설적으로 그만큼 반향을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반 일리치가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우제는 전통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회에서 기우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달랐대. 기간이라거나 방식이라거나 패턴이 다 달랐는데
이 근대의 학교라고 하는 의례는 너무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의 기후제와 동아시아의 기후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성격과 그 어떤 의례의 형식과 내용이. 근데 지금 학교는 완전히 정말 보편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이런 의례, 그리고 엄청 길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길죠. 기후제는 무슨 십몇 년씩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학교는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은 계속 다녀야 하잖아요. 12년 동안 기후제를 지내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건 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밖에 없다라고 이제 학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세의 교회. 이렇게 보편적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길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종교는 자기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 종교가 제도화되어지면, 의례화되어지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지 돼요? 교회를 가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지 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성사라거나 뭐 이런 어떤 의례로 조직화되어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13세기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씩 꼭 이제 교회를 가야 한다라거나, 또 뭐 그 신부와 수녀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성직자들에게만 요청되었던 고해성사 같은 거를 누구나 해야 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례가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전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가 돼서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종교가 없고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인인데,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제가 천국에 못 갈까봐. 이제 제가 천국에 못 갈까봐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럼 믿지를 않으세요. 왜? 교회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그래서 신앙이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의 제도화가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래서 약간 그런 것하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로 그렇게 의례화되어서 누구나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한다. 그것도 막 12년씩, 혹은 지금 우리가 대학 교육도 거의 뭐 88%가 대학을 진학하거든요. 이것도 전 세계 유례 없는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 예, 이렇게 되면 대학을 안 가면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런데 뭐 지금은 오히려 학교를 다녀서 인품이 훌륭해진다라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님으로써 뭔가 인성에 대해서 거의 매일 중학교 아이들의 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조한혜정 선생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정말 독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성범죄나 엠번방 사건 같은 거 일어나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 학교 다니잖아요. 예전에는 문제 학생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이게 학교를 안 다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진짜 이상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반 일리치는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 즉 인간과 환경 사이에 새로운 양식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배움의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절대로 일률적이거나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각자의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맥락적이고 장소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반 일리치의 비전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1971년에 교육의 뉴노멀 혹은 학교의 뉴노멀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시한 거예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었던 그림인데, 이게 그 X축이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적 권위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 이제 권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배분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둘러싸고 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반 일리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 선택, 이게 도구죠. 도구와 관련해서 매니플레이티브, 그러니까 조작적 도구가 아니라 컨비비얼한 도구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971년에 학교 없는 사회를 만들어 그런 책을 써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 대신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도서관이야말로 학교는 조작적 제도인데 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체계적으로 사람을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나 다 교육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서로 도서관 같은 데에서, 뭐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으면 저랑 같이 이거 공부할 사람 이렇게 해갖고는 벽에다가 사람 모아갖고는 스터디 그룹 같은 걸 조직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도서관이야말로 새로운 그러니까 러닝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컨비비얼한, 그러니까 아주 공생적인 배움의 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80,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반 일리치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학교냐 도서관이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도서관도 학교처럼 사람들이 자꾸 이용을 하는구나. 지금 저희 강의도 한국 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도서관이 오히려 공생적 도구고, 그래서 더 많이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걸 자꾸 도서관에 나는 이용자고 이 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의 수혜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으로 이게 어떤 자율적인 어떤 배움의 어떤 도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Z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컨비비얼이 아니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버나큘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구체적이고 맥락적이고 장소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버나큘라는 그 이반 일리치 책을 보면 토속적인 혹은 토착적인 이런 걸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든 포도주 이런 게 버나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토속적이고 토착적인 이런 번역은 좀 자꾸 신토부리 같은 거 생각하게 해서 좀 이상하고, 장소성?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떤 스페이스하고 어떤 이렇게 그 공간하고 달리 우리가, 그 막 그림을 그려놓는 학교 설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유하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호모 사피엔스니까 우리는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추운 북극에서 살면 집을 지을 때 이글루라고 하나요? 얼음집 이런 게 버나큘라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김치가 지금 김장철인데 지역마다 다 다른 거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반영한 거예요. 더운 지역인지 아니면 어떤 해산물이 나는 건지 해산물이 안 나는지에 따라, 이런 게 장소성인 거죠. 그래서 뭐 김치의 표준적인 매뉴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김치의 백주고 이런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호모 하빌라스가 이제 그 도구의 인간인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의 지성과
스스로의 손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이제 얘기했던 세계가 구체적이고 맥락적이고 장소적인 거라고 하는 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일률적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배움의 네트워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이나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해볼 때 저는 아까 그 뭐 AR, VR, 무슨 사물 인터넷이라거나 이러닝을 대체하는 그 인공지능 교육 정책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처럼 학교야말로 대표적인 과밀 집단이고 코로나를 우리가 갖고 오게 했던 그 근대적인 그 삶의 형식의 대표 선수인데 이거를 단지 원격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왜 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조금 이상한 대안인 거죠. 저는 그 우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탈학교화된 사회는 일단 공부와 일의 이분법을 벗어나야지 돼요. 학교를 쫙 다니는 건 학교를 쫙 다니고 패키지에서 패키지화된 그런 것들을 다 이수해서 자격증, 졸업장을 따면 그 졸업장이 연봉하고 딱 시장에서 교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교환되어지지도 않아요. 워낙 임노동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없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길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건 이미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학부모들의 그 설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교육이냐 돌봄이냐 이게 교육부 일이냐 보건복지부 일이냐 이런 이분법도 너무 이상한 이분법이에요. 이게 아니 한 사람이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은 배우면서 또 돌봄도 받고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구획을 딱 나누어서 요까지는 교육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뭐 9시부터 10시까지는 돌봄은 안 하고 교육만 합니까? 그럼 1시부터 뭐 4시까지는 교육은 안 하고 돌봄만 해요? 이런 발상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탈학교화된 사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와 함께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자꾸 단단한 네트워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문탁 네트워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밑에 공부와 밥과 우정의 네트워크. 이건 문탁 네트워크에서 한때 운영했었던 이게 이제 그 청소년 대안학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일주일에 2번만 수업을 했었던 그것에 대한 슬로건이 공부와 밥과 우정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부 다음에 밥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면서 밥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원격 수업한다고 혼자 이렇게 앉아갖고는 열심히 클릭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고 그건 상호 의존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삶 속에서 배움도 일어나고 밥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곳곳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으면 좋겠고 이미 곳곳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질문? 이런 것 좀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이미 학교는 진도를 한번 놓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애들 말로 깔아주느라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학교 바깥에를 우리가 못 나가는 거죠. 탈학교를 못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여동생의 아들도 거의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없는데 제가 예전부터 학교를 그만두게 해. 그러면 아니 언니 학교를 그만두면 얘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를 교육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도 가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구구단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3R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초교육이죠.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게 지금 안 되는데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그 하나 만드시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전문가들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을 되게 못해요. 그냥 소박하게 그 뭐라고 얘기할까 그 마루 학교 우리 집 마루에 산다라거나 우리 집 안방 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거 예전에 그 품앗이 그 육아 같은 거 하듯이 그 품앗이 육아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냥 1시간 학교 같은 거를 만드시거나 그래서 아주 작고 소박하게 일단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애들하고 비슷한 애들하고 모아갖고는 시작을 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네 공부방 어떤 사람은 동네 공부방에 보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동네에서 공부방을 만들어야겠죠? 네. 배움을 꼭 학교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맞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게 학교가 아닌 지역 내에서거나 다양한 뭐 방과후 학교라거나 아니면 마을 학교라거나 지역 공부방이라거나 혹은 이것도 뭐 1시간 학교라거나 개인이 하기도 하고 어떤 그룹이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열리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면 좋은데 그런 게 다양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별 부모의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 대해서 딱히 기대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많죠. 과도기일 것 같아요. 과도기일 것 같고, 누구든 먼저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네. 보편적인 학교 교육을 벗어났을 때 다른 길을 걷는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소외감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저는 그 문탁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청소년들하고 다양한 그 공부 배움터 그런 걸 해봤는데 뭐 그러니까 약간 정규적인 뭐 6개월짜리 프로그램도 해보고 단기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보편적인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는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더 많이 아이들이 무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교의 기능 중에 예전에는 학교만 가면 친구를 사귈 수가 있었는데 학교 현장 자체도 이제 이게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이 되면서 지금은 학교를 가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그런 능력도 옛날만큼 친구들이 익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도 불안하고 학교를 안 가도 불안하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냐 학교 밖이냐가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배움과 아까 우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지금은 이게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서로 의존하는 능력,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가 되는데 이 능력이 어느 때보다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좀 이중의 난관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 친구도 친구일까요? 우정이 가능할까요? 회친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친구. 이거는 뭐 하여간 굉장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올 3월부터 페이스북, SNS를 시작했는데, 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패친들이 친구가 뭐죠? 저는 우리가 여러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올해만 해도 무슨 뭐, 조국 사태라거나 정의연 사태라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 막 엄청나게 서로가 막 패삭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친구를 딜리트해서 삭제해서 없앨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이 SNS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삭제할 수 있는 친구도 친구라고 할 수 있고 그 관계도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전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뚜띠님, 이게 시간이 가서 뚜띠님까지만 제가 볼게요. 학교를 왜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뚜띠님, 직접 한번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학교를 왜 갈 수 없는지. 아이들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학교의 공부에서 삶의 효용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를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학교에서 따라거나 괴롭힘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나 무시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이게 학교의 이제 그 교육이라거나 이런 게 이제 전혀 이제 효용감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도 홈스쿨링 준비하고 있는데 조언 주시면. 홈스쿨링 준비하고 있는데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홈스쿨링이 탈학교 사회의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홈스쿨이면 홈에서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X축, Y축, Z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홈스쿨링도 오히려 지금은 학교를 다니는 게 입시에 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탈퇴하고 홈스쿨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지식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디스쿨링 소사이어티의 꼭 일환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제 예전에 친구 중에 한 명은 본인 자체가 임노동에 그렇게 종사하지도 않았고 본인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약간 이제 백수 비슷하게 임노동으로 막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천만나무 책을 읽고 마치 옛날에 그 육아의 은자들처럼 밥벌이는 최소한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즐겨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남자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아이도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데리고 같이 가서 도서관에서 계속 같이 책을 읽는 거야. 저는 이런 게 정말 홈스쿨링 같아요. 이게. 그런데 홈스쿨링도 딱 그 프로그램이 있고, 자, 이번 달은 요까지 해보자. 요렇게 하는 거면 학교를 오히려 아주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스쿨링도 네트워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홈스쿨링의 학교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성찰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세 번째 강의고 이제 그 병원이 병을 만든다를 갖고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또 병원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 이용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양생과 상호 의존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